사람들은 태양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한 음유시인 송강정철. 밤이 되면 꼬마 때부터 연마했던 춤, 발레를 추었으며 머리 위로 높이 뻗어 올라간 타조깃털 장식과 장식무들로 치장해서 폭발적인 기운을 자아낸 공연이 진행됩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자신이 머리이고 태양 같은 존재임을 귀족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왕실과 자신이 왕국의 중심임을 똑똑히 보여주려 했던 10대 말의 소년왕. 그를 사람들은 태양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냥을 좋아했던 아버지 루이 13세가 자주 다니던 사냥터 베르사유. 그곳에 그는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고 그곳에서 매일 저녁 음악 그리고 춤과 도박판이 벌어졌으며 매주 말마다 연회가 열렸습니다. 궁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로마, 튀르키예, 페르시아, 인도 복장들을 하고 3일 동안 축제를 즐기면서 술에 취해 있었고 웅장하고 화려한 궁전에서는 성개방으로 인한 문란한 예정 행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세 번째 왕인 루이 14세. 그는 5살의 왕위를 물려받아 무려 72년간의 가장 긴 기간 통치를 했으며 그가 직접 통치한 50여 년간 짐이 곧 국가라는 말이 어울리는 절대군주였습니다. 신이기를 바랬던 왕, 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혹독합니다. 5살의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어머니의 섭정으로 재상 마자랭이 실질적으로 통치했으며 왕실 중심의 왕권 방향으로 몰고 나가자 귀족들의 불만이 폭발해서 일어난 프롱드의 난. 7살의 어린 나이에 루이 14세는 그의 어머니 그리고 재상 마자랭과 함께 야밤도주로 파리를 탈출해서 6년 동안이나 이곳저곳 도피 생활을 하는 시련을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 프롱드 난 때에는 미처 혼자 빠져나가지 못한 루이 14세는 홀로 남겨져서 반란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잡혀서 막다른 운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잠자는 척하고 있지만 벌벌 떨고 있던 어린 왕. 이 째기만 왕을 죽여버려?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이런 왕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 당장 해치워버리자. 라는 반란군들의 이런 얘기를 직접 듣습니다. 어린 왕은 절체절명의 순간순간을 경험합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한 음유시인 송강정철. 신으로서 그는 성산별곡, 황공별곡 등 주옥같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종래의 한문투를 벗어나서 3, 4절 운율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언문으로 구사하는 송강정철의 가사, 그의 호탕하고도 원숙한 시풍은 가사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철에게 극과 극의 평가, 좋은 평가만을 내리지 않습니다. 정치인 정철에 대한 평가는 혹독하기만 합니다. 천여 명의 선비들이 죽임을 당한 기축옥사, 정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송강정철, 그는 이 정치 참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의 특검, 즉 선조가 송강에게 위관을 맡기고 거절하지 못한 정철로서는 그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죽도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정여립, 그는 전북 진안으로 낙향해서 대동계를 조직하고 학문과 무술 연마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만 정여립이 모반을 꾀한다는 선조에게 날라온 한 통의 장계로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천하는 공물인데 따로 주인이 있을 소냐. 이 담대함에 선조는 진노했고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역모에 가담한 자들을 책출하기 위해서 대규모 국민이 열렸습니다. 국청에서 죄인에게 신문하고 재판하는 최고 책임자 위관, 이른바 기축옥사, 그 위관을 정철이 맡은 것이었습니다. 궁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500만도 안 되는 인구 중 약 1000여 명의 희생을 당하는 처절한 당쟁 회오리 속에서 그 주역이 되었다는 것은 그 평가를 띄고서라도 후세들에게 씻지 못할 오명을 남긴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불행한 역사요
조선 최대 정치 참사였습니다. 정철이 위관이 될 수 있었던 건 당시 사람들 중 활동 범위에 따라서 정릉을 중심으로 한 서인과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동인, 원칙과 소신을 중시 여기며 타협을 거부했던 정철. 당연히 동인과 서인의 골이 깊어질수록 정철의 입지는 커가고 서인의 맹주로 웃떴습니다. 게다가 평생을 벗으로 삼았던 술, 이 술로 인해서 거친 말을 쏟아내는 그는 정적들의 숱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조는 이 점을 이용해서 낙향에 있던 정철을 위관으로 발탁한 것입니다. 정여립이 동인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동인 출신과 그들과 가까운 수많은 선비들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 괴수가 송강정철이었습니다. 송강정철의 풍부한 감정은 예술에 그쳤어야 했다고 후세들은 말합니다. 벼슬에 올라 그가 뛰어든 정치판은 조선에 큰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쟁의 회오리 속에서 숱한 좌절을 겪으면서도 권력에 대한 지향을 끝내버리지 못했던 송강정철. 그 이면에는 어린 시절 겪었던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의 비정함을 어릴 적부터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타협을 모르는 그의 성격과 맞물려서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릴 적 그는 큰 누나가 인종의 후궁인 귀인이었고 둘째 매형은 왕족 계림군 이유였습니다. 막내인 정철은 어려서부터 궁중에 출입했고 이때 나중에 명종이 되는 어린 경원대군과 소꿉친구로 지냅니다. 남부러울 게 없었던 정철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종이 8개월 만에 서거하고 1545년 경원대군이 즉위합니다. 명종 임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매형인 계림군 이유가 윤님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받았다는 이유로 윤원형 일파에 의해서 영모죄에 연루돼서 처형당합니다. 큰형은 형문을 당하고 한경도로 귀양거든 중 32살의 나이에 장독으로 죽고 맙니다. 아버지 정유춘도 유배를 갔고 둘째 형 정소는 아버지와 큰형이 죽자 처가가 있는 전남 광양과 가까운 당시 순천부 여수시 소라면 사구실과 이곳 달천도의 어머니와 형수님 그리고 어린 정철을 데리고 은거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5살 어릴 때부터 궁궐을 드나들면서 다음의 왕이 될 왕자와 함께 놀았고 수많은 궁녀들의 움직임과 그 누나 예쁨을 받던 그런 정철. 대궐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어린 정철이 천리 먼 곳으로 쫓겨내려와 남쪽 바닷가에서 살아갑니다. 건너 보이는 달천도를 오가면서 말입니다. 한참 감수성 예민한 나이에 형을 잃고 명도 잃고 그리고 천리 먼 길 저 남쪽 바닷 끝에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정철.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지박살이 난 상황을 겪고 남쪽 끝자락 여자도가 바라보이는 갯가에서 어린 시절 숨다시피 지내했던 어린 정철.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의도의 3배 면적의 궁전에 성문이 25개, 분수가 200개, 방이 약 450개.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사는 궁전을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시상의 태양왕 아폴론이 사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연이 아폴론에게 복종하듯이 프랑스는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반란에 싹인 귀족들을 길들이는 장소로 이 어마어마한 궁전을 활용해서 절대 군주로 루이 14세는 군림합니다. 그는 용기명을 통해서 가진 고문과 못된 짓으로 개신교도들을 탄압했고 프랑스 국민의 절대 다수인 평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권위를 온 유럽에 떨쳐보고자 숱한 전쟁을 일으켜서 국고를 당진했고 백성들을 굶주림과 질병, 세금 납부의 고통 속에서 시달리게 했습니다. 나를 닮지 말아라. 그가 죽기 전 계승자인 루이 15세에게 한 말입니다. 잘 나갈 것 같았던 송강정철. 그의 정치 인생도 세자 책봉 건의 문제로 선조의 눈에 나서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위리안치,
가시가 있는 생자나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는 유배의 형벌입니다. 임기왜란 통해 다시 벼슬에 복귀했으나 적이 많은 송광은 다시 강화도에 유배당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송광 정철과 루이 14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장면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한 위협을 주거나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당할 때 일어나는 정신적 증상이나 장애를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풍부한 감성과 예술적 기질을 타고났던 이 두 사람, 시와 음악에서 인류사의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을 법한 이들의 운명은 어쩌면 그들이 어린 시절 겪었던 한 사건에 의해서 빗나가 버린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너입니다.